안녕하세요. 무인 서점입니다. 역사란 인간이 걸어온 길과 그 속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거울 삼아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보다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하려 하죠. 조선 왕조실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거울입니다. 이 책은 조선 왕조 472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공식 자료로 25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주요 사건과 정치, 외교, 경제 문화를 세밀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조선 왕조실록을 읽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 현재에 대한 진정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명칭이 왕에서 대통령으로 바뀌었을지라도 그들의 정책과 역할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600여 년 전 세종은 남자 노비에게도 한 달간의 육아휴직을 주었고 420여 년 전 선조는 전쟁이 나자 백성들을 버리고 독성 기신했죠.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을 읽는 가장 큰 즐거움은 리더의 역할을 평가하는 안목과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을 얻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장으로 조선의 제1대 왕 태조와 제3대 왕 태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제1대 태조 이성계 이빨 빠진 호랑이 57세 최고령의 나이로 왕이 되다. 1392년 조선 최고령의 나이로 즉위한 임금 태조 이성계. 조선시대 왕들은 대개 빠르면 10대 전후, 늦으면 30대에 즉위해 40대에 승하하였습니다. 그 당시 왕의 평균 수명이 고작 40대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즉위 당시 몇 세였을까요? 이성계는 1335년생이고 조선을 건국한 해는 1392년이죠. 계산이 되나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의 나이는 무려 57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자 나이 57세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인데 하물며 조선시대의 57세라니 고령이 아닐 수 없지요. 이성계는 조선시대를 통틀어도 최고령의 나이로 즉위한 임금이랍니다. 1392년 막내 아들을 왕세자로 세우다. 태조 이성계가 최고령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후계자 문제는 건국 직후부터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성계는 총 8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죠. 첫째 부인인 신의 왕후 한씨에게서는 6명, 둘째 부인에게서는 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신의 왕후 한씨는 조선 건국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녀를 대신하여 부인의 역할을 한 것은 둘째 부인인 강씨였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첫째 아들인 이방우가 왕세자 자리에 앉아야 했지만 정작 그는 왕세자 자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왕자 중에서 후계자를 정해야 했죠. 당시 왕조 건국에 대한 공을 따진다면 차기 임금은 마땅히 이방원이 되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방원은 야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태조의 최종 선택은 막내 아들 방석이었습니다. 건국 당시 이방원의 나이는 25살이었던 반면 방석의 나이는
불과 11살의 소년이었습니다. 11살의 소년이 조선 최초의 왕세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태조 이성계가 방석의 어머니 신덕왕후 강씨를 몹시 아꼈기 때문입니다. 태조 이성계를 만든 사람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여인이 있으니 바로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입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어떻게 남편을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조선 개국 전 부인인 강씨는 개경에 있었는데 이성계는 매일 함경도에 가서 야인들과 즐기느라 개경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씨 부인이 이성계에게 조언을 하지요. 시골 총구석에만 있지 말고 개경에 와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대인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또한 왜구들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전라도 지역에 왜구들이 쳐들어올 것을 예상합니다. 사실 왜구들이 조선에 오는 이유는 먹을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전라도야말로 조선 최고의 곡창지대였습니다. 따라서 전라도에 왜구들이 들이닥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개경엔 오지도 않고 함경도에만 머물러 있으니 부인 강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이 터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묘책 하나를 냅니다. 제가 몸이 많이 좋질 않으니 속히 개경으로 오셨으면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프다는 꾀병을 이성계에게 전달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는 결국 부인 곁으로 오게 되었던 거죠. 이윽고 왜구가 쳐들어왔고 개경에 머물던 이성계는 왜구를 토벌하러 전라도로 떠나게 된 겁니다. 결국 부인 덕에 절호의 찬스를 얻은 이성계는 그 기세를 몰아 황산에서도 왜구를 정벌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황산대첩입니다. 이 황산대첩을 통해 이성계라는 이름 세 글자가 고려에 널리 알려지게 되지요. 이처럼 젊고 청명했던 조선의 첫 번째 왕비, 그녀가 바로 신덕왕후 강씨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자신의 아들을 왕세자로 앉히고 싶어 했고 결국 조선 건국과 함께 그녀의 막내 아들을 왕세자의 자리에 앉히는데 성공하지요. 한편 정도전은 그녀의 야망을 지지합니다. 정도전이 꿈꾸던 조선의 모습을 위해서라도 이방원이 아닌 막내 아들인 방석이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조선의 전반적인 모습을 디자인한 정도전은 왕의 됨됨이보다는 왕을 성군으로 만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하여 국가의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국가가 왕의 자질을 변화시킬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도전의 생각은 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건방진 소리가 아닐 수 없었겠죠. 특히 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방원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태조 이성계의 총애와 정도전의 지지로 막내 아들 방석이 왕세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394년 한양 천도 새 왕조를 연 이성계의 입장에서는 개경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경은 오랫동안 고려왕조의 터전이었고 여전히 이성계를 반대하는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개경은 이미 지덕이 쇠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개경이 아닌 새로운 도읍지를 논의하게 되었고 이 중 오늘날의 서울, 한양이 선정됩니다. 한양은 한강과 가까이 있어 수로를 통해 세금을 걷어들이기 좋았고 뒤로는 산의 병품처럼 둘러싸여 있으며 안으로는 물이 흐르는 배산 임수로 최고의 명당이었습니다. 다만 주산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팽팽했습니다. 그중 정도전과 하륜의 논의가 가장 팽팽했는데 정도전은 전통 유교의 방식으로 북쪽의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고 남쪽인 관악산을 향하는 오늘날 경복궁의 자리에 궁궐을 놓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륜은 정도전의 의견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륜은 현재 경복궁의 서쪽 지역인 무악 부근에 궁궐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죠. 정도전의 주장대로라면 도읍과 관악산이 마주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악산의 강한 화기로 인해 국가에 큰 재앙이 있을 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정도전의 의견이 채택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경복궁 자리입니다. 정도전은 하륜의 조언을 들었어야 했던 걸까요? 이후 한양에서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숙부가 조카를 죽이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심지어 조선이 건국된 지 200년 만에 경복궁은 백성들에 의해 불타 오랫동안 폐허로 남게 되고 맙니다. 1392년에서 1398년 조선의 디자이너 정도전. 앞서 조선은 이성계가 세웠지만 사실상 조선을 디자인한 사람은 정도전이라고 말했죠. 삼봉 정도전. 정도전은 유학자, 특히 성리학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전은 불교를 굉장히 억압하지요. 고려 말에 사원의 폐단이 심한 것에 대한 반발과 유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처가 떠들어대는 잡스러운 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책, 불시 잡변을 편찬하기까지 했습니다. 한양 천도 이후 조선의 도읍은 성리학자 정도전에 의해 모조리 구상되었습니다. 결국 수도 한양은 철저히 유교적인 사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죠. 유교적 사상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인, 의, 예, 지, 신이라는 덕목이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동대문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흥인시장이 있는 그곳, 바로 흥인지문이라고 부르죠. 동쪽이 바로 인을 상징하기 때문에 흥인지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서대문은 동의문, 남대문은 숭례문, 그리고 북대문은 흥지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북대문은 숙청문이지만 후대의 흥지문이 북대문의 기능을 대신하였죠. 마지막으로 신은 타종식을 하는 곳인 한양의 중앙, 바로 보신각입니다. 보신각의 신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또 경복궁의 이름도 정도전이 지었죠. 경복이란 복을 누리소서라는 뜻인데요. 시경의 주화편에 나오는 문구에서
이름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정전은 임금이 항상 근면하시라는 의미로 근정전으로 지었고요. 그렇다면 정도전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권 중심의 세상이었습니다. 정도전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왕조 체제에서 오는 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조라는 것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를 잇기 때문에 성군이 나올 수도 있지만 폭군이 나올 수도 있죠. 따라서 어떤 자질의 왕이 즉위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본 겁니다. 소위 복불복이라는 거지요. 성군이 나오면 괜찮지만 폭군이 나오면 나라가 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폭군이 나와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시스템, 매뉴얼을 만든 것이 바로 정도전이지요. 이전의 왕들은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었죠. 술을 먹고 싶으면 마시면 되고, 놀고 싶으면 어느 정도 놀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조선시대 왕들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정도전이 강화한 경련제도 때문입니다. 경련이란 왕이 신하와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현실 정치를 의논하는 것인데 사실상 왕을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조강이라 하여 아침에 공부하였고 점심시간에는 주강을, 저녁시간엔 석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2시간씩 하루에 총 6시간을 신하들과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윤대라 하여 의무적으로 각 관청의 관리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아래로는 선비부터 위로는 재상까지 그들의 상소문을 받아서 읽어야 하는데 이 상소문을 읽는 시간을 하필 잠자기 직전으로 배치합니다. 상소문에는 비판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상소문을 읽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인터넷에 달린 악플을 읽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쓴 글에 달린 악플을 줄줄이 읽으면 잠이 잘 올까요? 정말 죽을 맛이겠죠. 이처럼 조선시대 왕들을 쥐잡듯이 잡아서 성군으로 만들겠다는 게 바로 정도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1397년 원만하지 않았던 외교 문제. 조선은 중국의 원명 교체기에 명나라와의 원만한 외교 관계를 맺고자 하였으나 실상은 쉽지 않았답니다. 명나라의 흑무제는 신생국가인 조선을 인정하면서도 고명과 금인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정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중국의 황제로부터 고명과 금인을 받음으로써 어엿한 국가로 인정받았는데 흑무제가 조선을 견제하였기 때문에 쉽게 주지 않은 것이지요. 당시 명나라 역시 건국 초의 상황이라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달라는 고명과 금인은 안 주고 툭하면 조선을 향해 심수를 부리곤 했죠. 이런 상황에서 1397년에 표전 문제가 발생합니다. 표전이란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표문과 황태후 황태자에게 올리는 전문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조선의 사신이 왕래할 때 중국에 바친 것이지요. 글귀가 상당히 모욕적이다. 명나라는 조선이 올린 글귀에 이런 트집을 잡아 조선의 사신을 억류하고 표전 작성 담당자였던 정도전을 잡아오라고 명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하륜과 정탁, 원근이 정도전을 대신하여 고개를 조아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해명함으로써 일은 일단락됐지만 조선의 심기는 날로 불편해졌죠. 결국 이런 시비에 뿔이 단단히 난 정도전은 태조의 지원으로 요동정벌의 계획을 짜게 됩니다. 동시에 요동정벌의 군사력을 보충한다는 핑계로 정적이던 이방원의 사병을 몰수하는 일거양득을 꾀하지요. 하지만 정도전의 야심찬 요동정벌 계획은 이방원의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1398년 조선 최초의 궁중비극 제1차 왕자의 난. 이방원은 정도전과 신덕왕후 강씨만큼이나 아버지를 도와 조선을 세운 개국 공신입니다. 하지만 새 왕조를 세운 이후 이방원은 거의 푸대접을 받았죠. 막내 동생에게 왕위 계승의 자리를 빼앗긴 수모를 겪었으며 심지어 정적인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핑계 삼아 이방원의 사병을 혁파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이방원이 당시의 상황에 불만을 품고 거사를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사실 제1차 왕자의 난은 원경왕후 민씨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원의 아내인데 상당한 호걸이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방원에게 몸을 최대한 낮출 것을 요구합니다. 푸대접에 대놓고 반발하다가는 적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할 것을 당부한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척 몸을 낮추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원경왕후 민씨는 정변에 필요한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구입한 무기를 그녀는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제1차 왕자의 난 당시 무기가 부족해지자 이를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또한 장롱을 열어 장롱 속 갑옷을 남편 이방원에게 손수 입혀주면서 가슴팍을 탁 치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세요.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명분은 정도전이 신의 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결국 정도전을 죽이고 이복 형제인 반번과 세자 방석까지 죽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아끼던 신하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것에 크게 좌절하였고요. 이후 이방원은 바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으나 민심이 크게 동요될 걸 염려한 나머지 왕위를 둘째 형인 방과에게 양보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두 번째 임금 정종입니다. 1398년에서 1408년 쓸쓸한 말년, 얻는 것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태조 이성계는 제1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둘째 아들인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비극은 또다시 아들 방간이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는 자식들의 골육 상잔을 또 지켜봐야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씁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끼던 부인 신덕왕후 강씨는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의 능은 오늘날 정동 영국 대사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래 왕릉은 도성 안에 놓을 수 없었지만
신덕왕후를 아끼고 그리워하던 태조가 경복궁에서 가까운 정동에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태조 이성계가 죽은 다음에 신덕왕후 강씨를 미워하던 태종 이방원은 그녀의 무덤을 오늘날의 위치인 성북구 정릉동으로 옮겼고 왕릉에 사용되었던 십이지상들은 청계천 광교의 석재로 물속에 거꾸로 처박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제3대 태종 진짜 호랑이 조선 유일 과거에 합격한 임금 왕권을 강화하다. 조선 건국 이후 아버지의 자랑이었던 아들 조선 유일의 과거 급제자. 태조 이방원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나요? 피가 뚝뚝, 성렬이 낭자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불만이 쌓이면 무식하게 무조건 피를 보고야 마는 성격의 이방원. 정말로 그는 무식 그 자체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방원은 조선 27명의 왕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브레인 중의 브레인이랍니다. 1382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다음에 문과 병과 7등으로 급제하였거든요. 급제 당시 아버지 이성계와 어머니 한씨는 기쁨에 겨워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과거 제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역시 과거가 있었지만 그 외에도 가문의 건세에 힘입어 채용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즉, 고려는 소위 집안백, 금수저가 매우 잘 통하는 시대였던 거지요.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부모를 잘 만나야 했어요. 이와 달리 조선시대는 대부분 공무원 시험인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성계와 정도전이 함께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자, 이성계가 누굽니까? 함경도 지방민 출신이잖아요. 야인이라고 불리던 여진족을 때려잡던 사람이지요. 정도전은 서울의 자손입니다. 조상이 첩의 핏줄이란 이유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신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 두 사람 모두 로열 패밀리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이들이 꿈꾸던 세상은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위주의 사회였던 겁니다. 집안 백 따위 이제부터 얄짤없다 이거야 였던 거지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출세하려면 누구라도 공평하게 과거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이성계는 동북면의 실력자로 성장했지만 글과는 거리가 멀어도 아주 먼 사람이란 게 자신의 콤플렉스였어요. 이런 와중에 아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대학의 문턱에도 못 가본 부모님을 대신해 아들이 행정고시에 당당히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마 대문에 플랜카드를 걸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성계가 아끼던 아들들을 죽였으니 그 속이 오죽했겠어요. 말로 형언하기 힘든 신경이었을 겁니다. 자식이지만 죽도록 미웠을 겁니다. 실제로 이방원이 왕이 된 다음에 이성계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바로 아들을 응징하기 위한 난을 계획합니다. 1402년 조사의 난. 아들을 몰아내기 위해
모반에 가담한 아버지. 정종은 재위 2년 만에 동생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정종 재위 시절 상왕이던 태조 이성계는 태상왕이 되었고요. 문제는 이것을 이성계가 탐탁지 않아 했다는 겁니다. 정종이 동생 방원에게 양위하겠다고 전하자 아버지 이성계가 발끈합니다. 이후 이성계는 미운 아들 방원이 왕위에 오른 모습이 보기 싫어 함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존중해요. 아버지한테 미운 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혔으니 본인도 어쩔 도리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의 화가 시 가라앉질 않았다는 겁니다. 태종 2년, 태조 이성계의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 조사이가 강씨의 원수를 갚겠다며 난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이성계가 가담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난에 대해 함흥에 연고가 없던 조사이가 난을 일으킨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학계의 반응이에요. 결국 사실상 난은 조사이가 아닌 함흥에 연고가 있던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일으킨 것이다라고 보는 거지요. 다만 태조 이성계가 직접 모반을 주도했다고 하면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 뿐더러 스스로 창피할 수 있으니 이 책임을 조사이에게 뒤집어 씌운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지요. 결국 아버지가 아들을 몰아내려는 모반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태종은 그 입지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당연히 여론도 뒤숭숭했겠지요. 그렇다면 아들 이방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아버지를 어찌하겠습니까? 하지만 막상 일을 저질러 놓고 아들의 눈치가 보인 이성계는 어깨가 축 처집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들 이방원은 더 오버해서 극성스럽게 효도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 아버지를 추어 올리면 여론이 다시 좋아질 거라 여긴 거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성계 역시 방원에게 더 이상 아무런 잔소리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태종실록을 보면 이성계가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고 70이 되도록 죽지 않는 것에 한탄하는 모습이 나와요.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어 싸우는 모습, 이것이 권력의 그림자가 아닐까요? 1400년에서 1418년 태종의 업적. 이제 태종의 업적을 살펴볼까요? 태종 이방원. 조선의 3대 임금으로 재위 기간은 약 18년입니다. 첫째, 육조 직계제 실시. 태종의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면 바로 육조 직계제의 실시입니다. 태종은 무조건 왕권 강화를 위해 애쓴 왕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걸 바친 사람이거든요. 육조 직계제를 살펴보기 전에 조선의 중앙정치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보면 오늘날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게 의정부예요. 여기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정부를 보면 장관직에 해당하는 게 있잖아요. 교육부, 국방부, 여성부 등등요. 조선시대 역시 장관급과 같은 게 6개 있었습니다. 왕, 의정부, 육조의 관계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육조에게 명령하고 보고받는 것이 바로 육조 직계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명색이 국무총리인 의정부가 할 일이 없어지지요. 즉, 6조 직계제를 시행하게 되면 행정 업무에 대한 왕의 권한은 강해지지만 의정부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의정부 신하들이 부르퉁한 얼굴로 전하, 저희를 왜 이리 하찮게 여기십니까? 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었죠. 왜냐고요? 태종 이방원의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함부로 대들었다가는 목숨 부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둘째, 사병 혁파. 두 번째는 바로 사병 혁파입니다.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벌이고 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사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왕위에 오른 후 사병을 다른 사람이 쥐고 있으면 반란이나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병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병 혁파입니다. 셋째, 외척 탄압. 세 번째는 외척 탄압입니다. 태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내 원경왕후 민씨입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제1차 왕자의 난 때 미리 숨겨뒀던 무기를 남편에게 내주는 등 이방원의 1인자가 되는데 최고의 조력자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이방원은 왕이 되자마자 조강지처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후궁들을 들이기 시작하죠. 태종은 즉위 2년 3월 7일에 성균 악정 건흥의 딸을 별궁으로 맞아들이고자 하지요. 이를 본 원경왕후 민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당신 왕이 된 게 누구 덕이야? 어디서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파란 것을 들여? 민씨는 억울하고 슬픈 나머지 밥도 먹지 않고 흐느껴 울기만 합니다. 결국 화병과 우울증으로 자리에 드러눕지요. 이 때문에 태종은 수일 동안 정사를 보지 못했고요. 태종 입장에서는 이런 부인의 시기 질투가 괴롭기만 합니다. 게다가 신생국가 조선에서는 왕권 강화가 필수인데 외척의 힘이 강해지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도 부인에게는 차마 호통을 치진 못합니다. 대신 부인의 남매인 민무구 민무지를 괴롭히죠. 민씨의 남동생인 민무구 민무질은 이방원이 왕이 되는 걸 도운 1등 공신입니다. 제1차 왕자의 난에 가담해 이방원을 위해 헌신했거든요. 하지만 태종 이방원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들을 멀리합니다. 부인 민씨의 시기 질투가 심할수록 그들을 더 멀리하다가 결국 제주도로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지요. 물론 당시 민무구 형제가 세자 양녕대군을 업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낌새를 눈치채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벌인 일이긴 하지만 아마도 투기가 심한 부인에 대한 반발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한편 외척에 대한 탄압은 며느리에게까지 이릅니다. 세자였던 양녕대군의 자질이 문제가 되자 셋째 아들이던 충녕대군이 왕위를 잇게 되지요. 당시 세종의 장인어른이던 시몬의 기세가 매우 등등했는데 이를 본 태종은 결국 사돈까지 죽이죠. 이 이야기는 잠시 후 세종편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넷째, 사간원의 독립. 사간원의 독립은 언관 제도를 따로 분리하는 걸 말합니다.
언관이 뭐냐면 임금님께 직언하는 사람이죠. 언관들은 왕과 신하들의 잘잘못을 비판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죠. 하지만 태종은 고려의 핵심 기구였던 문화부를 없애고 사관원을 따로 독립시킵니다. 결국 말 많고 피곤한 이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쯤 되면 정치 9단을 넘어 정치 10단쯤 되겠죠. 그런데 생각한 것처럼 사관원이 관리들의 비행만 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잘못도 고합니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냐고요? 다행히 태종 이방원은 그렇게 폭군이 아니었답니다. 사관원이 직원을의 심기를 불편케 해도 웬만하면 들어주거나 그게 아니면 유배를 보낸 후 다시 복직시켰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시 관원들은 용기를 내서 직언을 한 후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나거나 유배를 다녀온 걸 영광으로 여겼답니다. 마치 별 하나 단 것으로 생각한 거죠. 결국 무시무시한 절대 권력 앞에서 직언을 서슴지 않는 관리들을 주변에 포진시킨 왕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던 겁니다. 자고로 리더 주변에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용기 있게 바른 말을 할 사람이 있어야 그 나라와 사회, 조직이 바로 선다는 걸 태종 이방원을 통해 알 수 있죠. 이 또한 우리 후손들이 배워야 할 점이겠죠. 조선시대 왕들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첫째, 훌륭한 임금, 성군. 반대로 이상한 왕을 뭐라고 부르죠? 폭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성군은 세종과 조선 후기 정조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폭군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연산군이죠. 그런데 두 가지 타입에 해당하지 않는 제3의 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종 이방원, 세조 수양대군, 영조 같은 인물이죠. 일례로 영조는 왕이 되기 위해 정말 피바람을 쓰나미처럼 일으킵니다. 그것만 본다면 그야말로 광폭한 폭군이지요. 그런데 막상 왕위에 오른 뒤에는 애민 정신으로 나랏일과 백성을 보살핍니다. 결국 성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폭군도 아닌 제3의 군인 겁니다. 다섯째, 거북선 제작. 태종실록에서 흥미로운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거북선 기록입니다. 태종이 밖으로 나왔다가 거북이 모양의 배가 적선들과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아, 거북선이 고려 말이나 태종 때부터 존재했구나. 그러다 발전을 거듭해 완성시켜 제대로 사용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구나. 바로 이겁니다. 물론 태종 때의 거북선과 이순신의 거북선은 사뭇 달랐겠죠. 하지만 최소한 거북선의 탄생이 태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확실합니다. 여섯째, 선위 파동. 선위 파동이 뭐냐면 살아있는 왕이 후계자에게 양위하는 겁니다. 어느 날 태종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오늘따라 몸이 왜 이리 피곤할꼬? 이참에 왕위를 세자에게 넘겨주겠다. 이럴 때 신하들은 예의상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직 세자 저하는 전하의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점수를 따겠죠. 만약 신하들이 눈치 없이 양위선언에 옳다쿠나 찬성표를 던진다면 그들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될 겁니다.
이런 신하들의 반응에 태종은 씩 웃으며 답합니다. 너희들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계속 내가 왕을 해야지 뭐. 선입하동은 이른바 왕이 신하들을 간보는 것과 같죠.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거지요. 자신의 선의 의지를 끝까지 막는 신하는 요직에 앉히고 찬성하는 자는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버려요. 이런 행동을 왕위 중에 서너 번 하는 거지요. 나중에 태종이 진심으로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에게 양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때 역시 신하들은 전하, 왜 또 맘에도 없는 쇼를 하시나요? 라며 반대합니다. 아니, 이번엔 진짜라니까. 아무리 진짜라고 말해도 그 어떤 신하도 이 말을 믿을 리 없지요. 거짓말을 해도 너무 많이 해왔거든요. 결국 태종은 충녕대군에게 즉위식 옷을 입혀 억지로 양위를 합니다. 이로써 제4대 임금 세종이 탄생합니다. 1417년에서 1418년 천하의 태종도 풀지 못한 숙제 골칫덩이 맏아들 태종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양녕대군이에요. 둘째가 효령대군, 셋째가 충녕대군, 넷째가 성령대군이죠. 당연히 장남인 양녕대군이 태종을 이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조선은 유교사회라 왕실이건 일반 사대부 가문이건 적장자를 우대했으니까요. 게다가 태종이 형제들을 죽이고 권력을 잡아 왕위에 오른 흑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후대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여기서 적장자란 정실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첫째 아들을 말합니다. 조선시대는 일부 다처제였을까요? 일부 일처제였을까요? 정답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럼 나머지 여자들은 다 뭘까요? 첩입니다. 즉, 조선시대는 일부 일처제이면서 동시에 처첩제가 있었던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 질서가 강해 처와 첩의 구분을 엄격히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자녀들에 대한 차별도 점차 심하게 합니다. 왕실뿐 아니라 사대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항상 가문을 이어가는 것은 정실 부인이 적자이자 장남이었고 이를 합쳐서 적장자라고 했어요. 즉, 정실 부인의 큰 아들이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랍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달라진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태종 즉위 기간에는 태종의 적장자인 양녕대군이 세자가 됩니다. 태종은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걸 자신의 치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만큼은 피바람을 일으키질 않길 바랬죠. 그래서 그가 아들들에게 가장 강조한 게 우애랍니다. 좀 웃기지만 이해는 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둘째와 셋째에게는 권력 대신 자유를 줍니다. 너희는 너희 하고 싶은 걸 해라. 어리 아프게 책 같은 건 안 읽어도 돼. 그냥 나가서 놀아. 참 좋은 아버지가 아닐 수 없었죠. 요즘 같으면 이럴 경우 대개 자녀들이 게임에 미칠 겁니다. 그런데 효령은 불교에 심취합니다. 유교 국가에서 불교에 심취한다는 건 곧 세자의 자격에서 그만큼 멀어진다는 뜻이죠. 셋째 충령은 희한하게 아버지가 굳이 하지 말라는 공부에 미칩니다.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충령은 좀 독특한 데가 있었어요. 방대한 양의 책을 읽어내려가는데 특이하게 한 권을 무려 100번씩 반복해서 봅니다.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서인지 음악과 같은 교양이나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었답니다. 이런 충령의 모습을 본 태종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말은 안 해도 상당히 기특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세자입니다. 세자인 양령이 점차 빗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야사에서는 그 이유를 아버지가 형제들을 죽인 사건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령은 어린 시절을 민무구 민무질의 집, 즉 외삼촌 집에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자신을 길러준 외삼촌들을 친아버지가 죽이잖아요. 이걸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거지요. 한편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양령이 충령의 비범함을 알아채고 동생에게 왕위를 양보하려고 일부러 밉보이는 행동을 했다고요. 과연 양령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 아니면 훌륭한 동생을 알아본 안목?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둘 다이지 않을까요? 사실 이 두 가지 원인이 절묘하게 결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으로 비행을 일삼지만 자기 대신 왕위를 이을 훌륭한 동생이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안심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양룡은 태종이 즉위하면서 9세 때 원자로 책봉되었고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왕세자에 책봉됩니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일찍이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인물인 거지요. 하지만 양령의 탈선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요. 심지어 개구멍을 통해 밤마시를 다니다 들키기도 합니다. 양령이 폐위되기 전까지 그의 비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성장하면서 그의 탈선은 주로 여자 문제들이었는데 그중 유명한 게 어리 사건입니다. 당시 어리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곽선이라는 관료의 첩이었죠. 그러나 그녀에게 한눈에 뿅 반한 양령은 결국 그녀와 간통을 저질러 버립니다. 이에 아버지 태종은 크게 분노하였으나 세자가 자신의 죄를 반성한다면 용서하겠다 합니다. 이에 양령 역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지만 이는 진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세자는 이후 아예 어리를 궁궐로 불러들여 아이까지 갖게 합니다. 태종은 이 사실에 분노를 넘어 경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령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아버지에게 반항의 편지를 써요. 아버지, 아버지는 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여자 후궁을 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제 여성 편력을 문제 삼으십니까? 중국의 황제를 보세요. 어진 임금은 나라를 말아먹지만 색을 밝히던 황제는 나라를 잘 다스려 훗날 성군으로 평가받습니다. 저의 여성 편력을 문제 삼으시기 전에 아버지나 잘 하세요. 세자의 이러한 탈선에 아버지 태종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결국 1418년 6월 3일 태종은 세자 양령을 패하고 셋째 아들인 충령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충령이야말로 왕이 될 제목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태종은 세자가 된 지 2개월밖에 안 된 충령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균관 학관과 학생들은 충령을 세자로 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왕위를 물려주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거라며 태종의 선의를 거두어 달라고 고합니다. 하지만 태종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이로써 충령은 세자가 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 22세의 일이지요. 대신 태종은 상왕이 되어 군사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등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기도 해요. 태종이 상왕으로 머물던 기간은 4년인데요. 따라서 세종의 집권 초기에는 아버지 태종의 영향력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록을 보면 상왕인 태종이 편전에서 신하들과 논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세종 역시 상황의 입김이 강한 정치 속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1418년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다. 태종은 1418년 세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이 됩니다. 양위의 뜻을 내비치면서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했죠.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이미 족하다. 양손에 피를 묻혀가며 오른 왕의 자리. 그렇지만 태종은 오직 권력에만 눈먼 왕이 아니었어요. 조선 왕조 27명 임금 중에서 자발적으로 양위한 이는 태종이 유일하거든요. 조선 최고의 카리스마 태종. 하지만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겸허히 물러났던 사람인 겁니다. 또한 오늘날 조선 최고의 성군인 세종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아버지 태종이 잘 닦아놓은 기반 덕분에 세종이 위대한 업적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